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국문과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향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서동요라든지 처용가 또는 제망매가 같은 노래를 배우시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현대어로 배우셨을 가능성이 많고 또 향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향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향가와 향찰, 그러니까 향가를 기록한 문자를 향찰이라고 하는데요. 향가와 향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향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향가를 한 수 해독해 보겠습니다. 향가 해독이 쉽진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짧은 부분을 볼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가 해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는 잘 아시다시피 신라시대의 노래입니다. 그럼 한글, 훈민정음이 없던 시대에 신라시대에 노래를 어떻게 적었을까요? 그렇죠. 당시의 문자는 한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향가를 적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서 적는 표기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향찰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모두 25수가 전하는데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14수, 그 다음에 균여전이라는 책에 11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고려시대에 예종이라는 임금이 지었던 도희장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향찰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향가에 넣어서 다루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25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5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향찰이란 무엇일까요? 향찰의 의미는 향은 우리나라를 뜻하고 찰은 문자란 뜻입니다. 향찰의 의미는 우리나라 문자라는 뜻으로 이름 붙인 것인데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방식에는 이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는 우리말을 온전하게 적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가능한 한 우리말의 그 단어 형태라든지 뉘앙스, 느낌을 살려서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향찰이라는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말을 좀 현실에 가깝도록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표기법이 자연히 어떻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향찰 표기는 해독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표기법이 오래 쓰이지 못하고 고려 중엽 정도까지 쓰이다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600~700년간을 향찰을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고 잊혀지게 됐던 것이죠. 그 반면에 이두라든지 구결 같은 것들은 계속 남아서 똑같은 차자 표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이두, 향찰, 구결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향찰은 일찍 사라진 데 비해서 이두나 구결은 비교적 오랫동안 남아서 19세기까지 쓰이게 됐습니다. 자, 향찰로 기록된 향가가 향찰을 어떻게 읽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19세기나 20세기쯤 와서는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향가를 어떻게 읽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는 연구가 시작되게 됐는데요. 이 연구가 애석하게도 사실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1920년대에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오구라 신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9년에 향가 이후의 연구를 책을 내면서 향가 25수 전체에 대한 해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향가 해독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구적인 업적이다 보니까 이 업적에는 많은 오류라든지 문제 또는 해독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좀 많이 바로잡은 분이 1940년대에 양주동 선생입니다. 양주동 선생은 고가연구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서 오구라 신베이의 해석을 바로잡고 향가 연구에 어떤 큰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양주동 선생의 연구에도 후대 연구에서 살펴보면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향가 연구자들은 그 양주동 선생의 해독에 근거해서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가를 기록하는 문자인 향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찰은 차자 표기의 하나인데요. 따라서 향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자 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차자 표기라는 것은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늘천자를 생각해 보시면 하늘천자는 하늘천이라는 글자 떠오르시죠?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있죠. 그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죠? 천이라고 읽습니다. 의미는 무엇이죠?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에는 이렇게 형태와 소리와 의미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차자 표기는 바로 이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데
소리와 의미를 다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애초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자를 가지고서 자기네 말이 아닌 외국어를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방식이 가차라는 것인데요. 이 중국에서 외국어를 적을 때 가차할 때는 소리만을 이용해서 적습니다. 현대 중국어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코카콜라를 가구가락 코카콜라라고 적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차 표기, 즉 가차 표기인데요. 한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이 한자를 활용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만을 빌려서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리만 가지고 적을 때에는 우리말을 완벽하게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말 형태라는 것이 좀 복잡한데 한자에 소리만 가지고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발된 방식이 그 한자의 의미, 뜻을 활용하는 방식이 개발되게 됩니다. 즉 차자 표기는 소리와 의미를 사용해서 한자의 소리와 의미를 사용해서 우리말을 적는데 그중에서 의미를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독특하게 고안한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말을 적을 때 문장을 적을 수는 없었고 대개는 그 단어를 적게 됩니다. 근데 그 단어 가운데는 대부분 사람 이름이라든지 땅 이름이라든지 그래서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것들을 차자 표기를 활용해서 적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유명사 표기라고 흔히 합니다. 고유명사 표기에도 역시 음독과 훈독의 방식이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음독의 방식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 방식이니까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훈독의 방식만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표기에는 아직도 이 훈독 표기들이 남아있어요. 2호선 전철역 가운데 잠실 옆에 예전에 신천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연세대학에 있는 신촌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근데 신천역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잠실 세내역입니다. 왜 신천이 세내가 됐을까요? 예, 세신자 내천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음독하게 되면 신천이 되는 것이고 훈독하게 되면 세내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는데 6호선 전철역 가운데 세전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은평구인데요. 여기 행정구역이 신사동입니다. 여러분 신사동은 강남구 신사동만 잘 아실 텐데 사실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단 말이죠. 이 신사동이 있는 전철역 이름이 왜 세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세신자 절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신자 절사자 써놓고 음으로 읽으면 신사가 되고 뜻으로 읽으면 세절이 되겠죠. 이거보다 더 잘 아시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대 도시 중에 하나인 대전이 있는데요. 대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한밭이라고 합니다. 한밭. 예. 대전이 왜 한밭으로 읽힐까요? 대는 크다란 뜻이고, 그러니까 한이라는 게 크다는 뜻입니다. 밭전자가 밭으로 읽히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대전, 한밭. 대전은 음독하는 것이고, 한밭은 훈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명량은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울명자, 돌량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울돌이라고 있습니다. 즉, 울돌목, 진도 앞바다 그 좁은 해협을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빌려서 명량이라고 썼던 것이죠. 즉, 명량은 음독표기, 울돌은 훈독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 표기에서 비롯된 차자 표기는 점차 문장을 적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두는 우리말을 적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적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이두보다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향찰 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향찰 표기의 방식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훈주 음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름첨기라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주 음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훈이라는 것은 뜻이란 말이고 주는 중심, 주인이란 뜻입니다. 음은 소리란 말이고 종은 종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뜻을 위주로 하고 소리를 부수적인, 종속적인 것으로 한다. 이게 훈주 음종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단어를 적을 때, 말이나 문장을 적을 때, 그 명사나 동사 같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은 뜻을 이용해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 같이 부수적인 부분들, 문법적인 부분들은 소리를 이용해서 적는 방식이죠. 예. 기역과 니은의 예를 제시했는데 기역은 체언의 예이고 니은은 용언의 예입니다. 즉 기역은 명사류들이고 니은은 동사류들인데요. 기역의 첫 번째 보세요. 나, 오자, 스물, 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은, 음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읽는 신할 사람들은 나난이라고 읽었습니다. 현대어로는 나는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랴 표기를 했는데 사실 신라말을 우리가 정확히 제고할 수 없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에 근거해서 표기를 하고 해독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그건 하나의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고어처럼 제시된 부분은 다 15세기 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은 하는 부분을 오는 나로 읽고 은은 은으로 그냥 소리대로 읽은 것이죠. 즉 오는 뜻으로 읽고 은은 소리대로 읽는 것입니다. 즉 앞에 부분은 훈으로 읽고 뒤에 부분은 소리로 읽었죠. 이것이 바로 훈주 음종입니다.
자, 그럼 너여자 수물은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너는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인 주자 수물은자가 있습니다. 주은, 이건 이제 님은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님은 신라 시대에 니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고하기 때문에 니림은 정도로 보는 게 신라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피자, 어조사 의자는 혀의, 뭐 그 사람의, 그의 이런 뜻인데요. 혀의. 그 다음에 밤야자, 어조사 의자는 밤의, 밤에라고 읽으면 됩니다. 모두 마찬가지죠. 앞부분은 훈독하고 뒷부분은 음독한다. 소리대로 읽는다. 이윤도 똑같습니다. 날출자, 옛고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 나고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런 표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현대국어를 여러분 사자 표기를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재미삼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가능하겠죠? 예. 자, 그 다음은 거내, 니, 질, 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앞부분만 훈독하고 나머지 다 음독하시면 돼요. 예, 다만 문제는 꾸짖을 질자의 경우에는 질이라고 읽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시옷으로 읽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라 시대부터 계속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는 관행입니다. 꾸짖을 질자가 시옷 표기에 쓰이는 것은 예. 그래서 꾸짖을 질자가 나타나면 시옷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내 닛고가 될 텐데 이 내로 읽지 않고 이때는 나로 읽는데요. 그러니까 가나닛고, 그러니까 갑니까, 가십니까 이런 뜻인데요. 가나닛고. 예, 그 다음 둘치자, 안내자, 어조사우자, 마늘따자가 있죠. 이거는 앞에 부분만 역시 그 어간 부분만 훈독하니까 두 다로 읽고 나머지는 나오다 그대로 이제 음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훈주 음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찰 표기의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마름첨기라는 것입니다. 마름이라는 건 마지막 소리란 뜻이고 첨은 추가한다라는 뜻이고 기는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름첨기라는 것은 마지막 소리를 추가로 기록한다라는 것인데 현대 일본어를 보시면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자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그 마지막 부분을 가나로 적거든요. 예,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훨씬 더 먼저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가령 구름 문자가 있는데 이것을 운이란 소리로 읽지 않고 구름으로 읽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다가 마지막 소리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구름의 마지막 소리가 뭔가요? 그렇죠. 내지 미음이죠. 그렇죠? 그럼 미음을 적습니다. 미음은 옛날에 소리 음자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운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구름이라고 읽는 것이죠. 이거. 자, 그럼 밤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밤. 낮과 밤, 나이트, 밤. 예, 밤은 한자로 야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 소리가 미음이잖아요. 미음 모르 정답 했죠? 소리 음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야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봄 마찬가지 춘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방식이 마름첨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은의 예를 보겠습니다. 니은의 예는 용언의 예인데요. 있을 유자, 꾸짖을 질자, 마늘 다자가 있습니다. 자, 있을 유자는 있다로 읽으시면 되겠죠. 있다로 읽으면 되는데 꾸짖을 질은 뭐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죠. 시옷을 나타냅니다. 즉 있다의 마름 시옷을 유질이라고 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유질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it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늘 따자는 어미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냥 음독해서 다 있다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예. 자, 마름첨기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동사가 되던 명사가 되던 마지막 소리를 추가로 적어주는 것. 그 한자 뒤에다가 훈독되는 글자 뒤에 소리를 나타내는 마지막 글자를 적어주는 것. 그것이 마름첨기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향찰 표기는 동사나 명사의 어간 부분은 훈독을 하고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 요소는 음독을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을 여자가 있는데요. 같을 여자를 한가에 쓰는 종결음이 다를 표기할 때 씁니다. 아까 마늘 따자가 종결음이 다에 쓰인 걸 보셨는데 마늘 따자와 똑같이 같을 여자도 종결음이를 나타낼 때 다 위치에 쓰입니다. 즉 여를 다라고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음독은 아니에요. 여가 다로 읽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으로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는 같다라고 하지만 옛날 말엔 다하다 또는 다라는 말이 같다는 단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을 여자를 훈으로 읽으면 다가 되고 그것을 이제 종결음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사 부분, 즉 어미나 조사 부분에도 이렇게 훈으로 읽는 글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명사나 동사라도 음으로 읽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원칙이 훈주 음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향찰 표기의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아까 봤던 자료이긴 한데요. 나난, 너는 하는, 님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5세기 표기로는 난 아래아가 쓰였고 너는 는이 쓰이죠. 그 다음에 님은 할 때 은이 쓰입니다. 현대국어로도 나는 할 때 는이고 님은 할 때는 은이잖아요. 자음이
자문으로 끝나냐 모문으로 끝나냐 해서 은는이 교체된다는 거 잘 아시는 사실이죠. 을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적을 때는 은과 는을 똑같이 적을 수는 없죠. 다 다르게 적을 텐데 근데 차자 표기에서는 이두도 마찬가지고 석독열도 마찬가지고 향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난 할 때나 너는 할 때나 다 순그릇잘 썼죠. 그렇죠? 이 차자 표기, 향찰 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형태소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는 하나의 글자로 고정시켜서 적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는을 같이 적는다, 을르를 같이 적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소리가 같으면 기능이 무엇이든 간에 똑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고자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출고 할 땐 나고라고 했는데 연결음이 고가 됐던 그러니까 가나니꼬와 같이 그때 고는 종결음이 부분인데요. 종결음이가 되던 또는 기들이 고다와 같이 선어말음이가 되던 즉 똑같은 고라는 음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법적 기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옛고자 하나로 표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세 글자 가지고서 모든 리을을 다 똑같이 표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향찰 표기의 특징 두 가지는 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 형태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한 글자로 적는다. 그다음에 음상이 같으면 기능이 다르더라도 한 글자로 적는다. 이것이 이제 향찰 표기의 특징이면서 차자 표기 전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향찰 표기에 대한 이해를 좀 추구해 봤는데요. 지금 아주 짧게 보셨지만 까지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향가를 한 수 해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향가 해독이 쉽지는 않아서 아주 이제 향가 중에서도 좀 쉬운 부분을 골랐습니다. 헌화가라는 노래인데요. 헌은 바친다라는 것이고 화는 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화가는 꽃을 바치는 노래란 뜻입니다. 이 헌화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삼국유사는 잘 아시다시피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굳이 향가를 실을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싣다가 그 이야기와 연관된 노래가 있으면 향가를 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화가라는 이야기는 수로부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실려 있습니다. 수로부인은 아마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몇 안 되는 미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로부인은 순정공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순정공은 아마 신라 왕족일 거로 추정되는데 이 순정공이 강릉 태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 태수가 돼서 부임하는 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강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동해안을 따라서 7번 국도가 그렇게 돼 있죠.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잠시 쉬게 됐어요. 잠시 쉬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수로부인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절벽이 하나 있는데 바닷가에 큰 절벽이 있는데 아주 깎아지던 절벽이었던 모양이에요. 절벽 꼭대기쯤에 이렇게 꽃이 한 송이는 아니고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죠. 꽃이 피어 있어서 설화에는 뭐라고 하냐면 척촉이라고 돼 있어요. 척촉이라는 건 오늘날 번역할 때 철쭉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철쭉꽃이 피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봄철이었나 보죠. 근데 좀 향가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쭉은 이렇게 절벽에 잘 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벽에 핀 건 철쭉일 리가 없다. 이거는 진달래라고 해야 된다. 사실 진달래는 두견화라고 하지만 이게 비슷하거든요. 둘이 비슷해서 이제 한자로는 서로 혼용될 수 있어서 그럼 진달래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달래가 피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로부인이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좀 따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서 저 꽃을 좀 나에게 따다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절벽에 올라가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아무도 못 가요. 못 갑니다. 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노인이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럼 제가 따다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절벽을 막 성큼성큼 올라가서 꽃을 따다가 바쳤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화가입니다. 헌화가는 아주 짧은 노래예요. 4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3구와 4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화가 제3구의 내용입니다. 왼쪽이 삼국유사란 책이에요. 삼국유사란 책의 원문을 실어놨는데 대단히 보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3구의 내용을 제가 오른쪽에 제시를 했습니다. 오힐불유 참힐이 사 등 한자으로 읽으면 이런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읽냐면 나랄 아니디 북글이 시단 이렇게 읽습니다. 보세요. 명사나 동사의 어간 부분은 훈, 뜻으로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음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뜻으로 읽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자하고 불자하고 참자 이 3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음대로 읽으시면 돼요. 오는 나라고 읽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만 한자 음이나 말이
천년 전 신라시대와 지금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한자음이나 현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힐자는 목적격 조사 을을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힐 이런 건 나를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나를. 그다음에 불유인데 이건 아니디라는 뜻인데 오늘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디. 예, 그다음에 삼자는 부끄러울 참자잖아요. 이걸 부끄리라고 있잖아요. 부끄리라고 있는데 부끄리에서 그 리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힐자와 이자가 사용됐다. 마름천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리에 리를 표기해서 힐자와 이자를 썼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힐이를 부끄리로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줄사자는 선어 발음이 시, 주체 높임, 뭐 하신다 할 때 시, 바로 그 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등자는 단이라고 있는데요. 단 또는 등으로 읽는데 이것은 연결어미로서 조건, 뭐뭐 하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나를 아니디 부끄리 시단이 될 텐데요. 15세기 국어나 다른 것을 봤을 때 부끄리 시단은 안 되고 부끄리 실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시 뒤에 리을이 표기상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향찰이 우리말을 완벽하게 적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생략 표기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아니디 부끄리 실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안 부끄러워하신다면. 예, 사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꽃하자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클힐자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은 훈독해야 됩니다. 뒷부분은 음독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질, 그렇죠. 고잘. 꽃을, 현대어로 꽃을 이런 뜻이죠. 꽃을. 예. 화힐, 꽃을. 꺾을 절자가 있죠. 꺾다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현대고의 꺾다는 쌍기역이지만 중세국어는 시옷 기역이거든요. 그래서 꾸짖을 질자가 바로 그 시옷을 나타내고 가는 기역과 아가 결합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걷가, 그러니까 꺾어라는 뜻입니다. 걷가, 이걸 절질가 이렇게 썼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꽃 하자고 꺾을 절자, 받칠 헌자 요 세 글자가 훈독되는 글자. 나머지 부분은 음독하면 되는데 다만 마지막에 같을 여자는 아까 훈독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루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꽃을 걷가, 그 다음에 헌호리음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도림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꽃을 꺾어 바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다. 노래의 내용과 그 설화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딱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바치고 있으면서 바치겠다, 꽃을 꺾어 바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뭔가 안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가 해독을 실제로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예, 그래도 향가 중에서는 비교적 이견 유출이 없고 쉬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예, 제일 쉬운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향찰의 원리를 이해하셨고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향가를 해독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셨는데요. 그럼 향가 해독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향가 해독을 둘러싸고 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향가를 해독해온 연구가 10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해독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아직도 논문을 쓰고 있고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초기에는 주로 이제 15세기 국어와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향가를 해독하고 접근했는데 1970년대 이후로는 석독구결이라는 고려시대 자료들이 나타남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좀 상당히 향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아까 보셨듯이 고대 국어 음으로 우리가 적지를 못하고 15세기 국어에 기반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향가를 해독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향가 해독의 가장 큰 과제이고요. 그다음 좀 제가 주목하는 문제는 향가가 신라 시대의 노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향가, 향찰 표기가 과연 신라 시대 그대로일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어떤 변개가 가해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향가가 언제 지어졌고 어떻게 전해졌고 또 그 전해지는 문안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전해지는 향가는 과연 언제 기록된 걸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것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국유사에 전하는 향가는 모두 14수인데 표에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어진 향가가 뭔지 보이시나요?
예, 서동요, 해성가 이런 것들이고요. 6세기 말에 지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향가는 뭐죠? 그렇죠. 처용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처용가인데요. 이건 거의 9세기경에 지어집니다. 즉 향가는 창작 연대만 봐도 이렇게 3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향가는 지어지자마자 바로 기록이 됐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향가들이 어디 실려 있다 그랬죠? 그렇죠. 삼국유사란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럼 삼국유사란 책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예, 삼국유사를 만든 사람은 잘 아시죠? 바로 이런 스님이에요. 이런 스님이 만들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1280년대경, 이런 스님이 거의 그 말년에 이르러서 삼국유사를 만들었다고 추정이 돼요. 즉, 향가가 늦은 작품이 9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1280년대에 와서야 그 삼국유사에 편입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어지고 나서 거의 한 30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편입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스님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노래를 듣고 기록했다고 추정되지는 않고 뭔가 기록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찰로 기록된 뭔가가 있었고 그것을 베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향가는 지어진 시기로부터 삼국유사가 편찬되던 그 사이에 향찰로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물론 또 한 가지 문제는 삼국유사란 책이 1280년대에 지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스님이 쓴 원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후대에 판각된, 그러니까 책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으로 인쇄된 것은 언제냐면 1390년대에 와서의 일이에요. 근데 1390년대 본도 보기는 아주 힘들고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일반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은 1510년대에 와서 또 다시 간행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스님이 쓰고 나서 판각할 때까지, 책으로 인쇄될 때까지의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추정하기도 어렵고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향가의 아마 하한선은 그래도 삼국유사 편찬연대로 잡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 13세기경의 하한연대라고 한다면 13세기 이전에 됐을 텐데 언제쯤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향찰과 비슷한 이두입니다. 이두는 금성문 같은 데 남아있는데요. 비석 같은 데 남아있는데 연대가 나타난 경우들이 몇 년에 만들었다는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두의 자료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두의 발달을 쭉 살펴보면 6세기, 7세기 경에는 조사나 어미를 자세하게 표기한 이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향찰처럼 조사나 이 어미를 자세하게 표기할 수 있는 이두가 나타나는 것은 8세기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달 순서로 봤을 때 적어도 8세기는 돼야 향찰 표기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작연대는 6세기부터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향찰 표기는 8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그래도 500년이니까 너무 많죠. 이것도 좀 더 좁혀보기 위해서 균여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균여전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균여전의 그 전래 과정을 보시면 균여전은 균여대사의 전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썼냐면 형년정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균여대사는 사실은 10세기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900년대 초반에 통일신라시대에 태어나서 900년대 중반까지 970년인가까지 사셨죠. 그래서 900년대 중반까지 사셨는데 아마도 향가 고현시원가를 지은 것은 957년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 그쯤에 이제 우리가 지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균여전 속에 드는 향가는 10세기 중반에 지어졌지만 균여전이라는 책은 균여대사가 돌아가시고 100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1070년대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형년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100년 사이에 사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이 균여전이 1070년대에 지어진 균여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균여전은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있어요. 이 팔만대장경은 잘 아시다시피 1230년대에서 50년대까지 활약이 되는데 아마도 그 보판 부분, 나중에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균여전은 1250년대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록을 잘 읽어보면 형년정이 애초에 균여전을 지을 때에는 보현시원가 노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균여전 속의 보현시원가는 사실은 1250년대에 대장경을 만들면서 나중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건 또 형년정이 지은 균여전 연대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균여대사가 살았을 때의 기록을 따지면 균여대사가 설법을 하면 아마 그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설법하시는 내용을 차자표기로 우리말로 방언으로 우리말로 기록했다라고 해요. 아마 이것이 이제 향찰이나 석독구결 같은 형태일 텐데요.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보현시원가도 아마도
균여가 살았을 당시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변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까지 이어졌다고, 그래서 이어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하는 13세기까지 내오겠지만 아마도 저는 뭐 10세기나 11세기경까지는 균여전 향찰 표기가 이루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국유사와 균여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다음 자료를 봐주세요. 삼국유사 향가 표기와 균여전 향가 표기를 비교한 것인데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만 크게 주목해서 목적격 조사 표시하는 형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적격 조사를 클 힐자를 사용해서 적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근데 후대의 자료에는 이것이 새 을자로 표기가 됩니다. 목적격 조사를 클 힐자를 적는 것이 좀 더 오래된 옛날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새 을자를 적는 것이 좀 개신형, 나중에 만들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국유사와 균여전을 비교해 보시면 삼국유사에는 클 힐자가 사용된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균여전은 새 을자가 사용된 예가 훨씬 더 많죠. 보세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문헌을 이것만 놓고 본다면 어떤 문헌이 더 오래된 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헌 자체가 만들어진 연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표기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기의 특징을 볼 때 삼국유사 향가 표기가 균여전 향가 표기보다 좀 앞선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균여전의 하한연대를 13세기까지 내려오지만 한 11세기경에 됐다고 본다면 삼국유사의 향찰 표기는 아마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 9세기나 10세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좀, 한편으로 어렵지만 재밌는 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가를 해독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말로 또는 현대국어로 또는 어떻게 해독하는가를 너무나 많이 고민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원본 자체, 원전 자체에 대한, 교정이나 교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성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시원가의 두 번째 수인 칭찬열애가라는 노래인데요. 칭찬열애가는 19채니까 모두 10줄로 된 노래인데 그 중에 8번째 구절입니다. 8번째 구절인데 앞에 4글자만 볼게요. 여기서 사이간자, 임금왕자가 있죠. 그 다음에 겨울동자, 머무를 유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간왕들로 있느냐 모르겠느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부터 쭉 해가지고서 여러 한가를 해독하신 분들의 견해를 쭉 제시를 해놨는데, 이 제시해놓은 이유는 얼마나 다르게 해독했나를 보시라고 한 의미가 아니라, 자, 앞글자 보시면 다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글자, 임금왕자는 님으로 하신 분이 있지만 왕으로 읽거나 님으로 읽거나 그 차이는 없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그러니까 임금왕자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다 왕으로 읽었던 것이죠, 이거. 모든 해독자들이 공통되게.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 구절의 핵심은 어디 있었냐? 임금왕자에 있었던 것이죠. 자,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전경 중에 들어있는 균여전 원문이에요. 왼쪽 것이 이제 칭찬열애가의 제8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이간자 제일 위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동자인데 좀 약간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죠? 겨울동자, 머무를 유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임금왕자를 잘 봐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균여전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임금왕자의 예입니다. 각수왕 할 때 왕인데요. 두 글자를 비교해보시면 뭔가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임금왕자라면 적어도 오른쪽처럼 이 정도 크기로 써야 되거든요. 왼쪽은 너무 작죠, 글자가. 그렇죠? 임금왕자와 겨울동자 사이의 간격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임금왕자가 아니라 털모자였어요. 털모자인데 공교롭게 그 아랫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금왕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털모자로 있느냐 임금왕자로 있느냐에 따라서는 향과 노래의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본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는 뭐 확인했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럼으로써 해독을 잘못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왕들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털모자와 겨울동자가 모달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부정사입니다. 아니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간모달 즉 사이 없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쉴 사이 없이 찬탄한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에요. 간왕이라는 왕으로 이어서는 전혀 의미가 안 통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좀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상 준비된 얘기를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글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정서를 담은 우리말 노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신라인들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표기인 향찰이라는 것을 개발해냈죠. 아마 그런 신라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전해지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시 신라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사상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글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한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적고도 했던 노력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아직도 뭐 향가 해독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연구가 점점 심화되고 발전해서 그 향가 해독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래서 향가가 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